그녀의 몸에선 언제나 이국적인 코코넛 향이 났다. 한국으로 시집 온 지 겨우 2년. 후엉은 정우에게 있어 삶의 희망이자 자랑이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서툰 한국어로 여보, 밥 먹었어요? 보고 싶었어라며 품에 안겨오는 아내를 보면 세상의 어떤 피로도 눈 녹듯 사라졌다. 정우는 후엉이 외로움을 탈까봐 매달 처가로 거액의 생활비를 보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평화는 서서히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후엉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그녀의 시선은 늘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액정 너머로 울려대는 알림음과 함께 후엉의 입가에는 정우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가 번지곤 했다. 후엉, 무슨 좋은 일 있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정우가 다정하게 물으며 다가가자 후엉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화면을 뒤집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에 스친 것은 당혹감 그리고 서늘함이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향 언니들이 메시지 보내서 신경 쓰지 마요.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서막이었다. 후엉이 가입한 SNS 비밀 그룹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내들의 거칠고 저질스러운 농담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국 남편과 사는 이주 여성들을 돈줄을 잡은 행운아 혹은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얼간이라 부르며 유혹의 덫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순진한 후엉은 그 덫을 기꺼이 덥석 물었다. 주말이 되면 후엉의 변신은 더욱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오늘도 고향 언니들 만나러 가요. 늦을지 몰라요. 안방 문을 열고 나오는 후엉을 본 순간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입은 치마는 허벅지 끝자락이 보일 정도로 짧았고 상의는 가슴골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깊은 비넥이었다. 정우가 선물해준 단정한 원피스들은 옷장 구석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입가에는 새빨간 립스틱이 번들거렸고 눈화장은 짙어져 있었고 정우가 사랑했던 그녀의 몸에서 나던 은은한 코코넛 향기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대신 남자의 말초신경을 억지로 자극하려는 듯한 유치하고 저급한 짙은 싸구려 수입. 향수 냄새가 그녀의 온몸을 숨막히게 감싸고 있었다. 후엉. 옷이 너무 야한 것 같은데. 고향 언니들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가야 해. 정우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레 안으며 말하자 후엉은 질색을 하며 정우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요? 한국 여자들은 이거보다 더 짧게 입고 다녀요. 왜 나만 가지고 난리예요? 촌스럽게 구지 마요.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는 아내의 낯선 모습에 정우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독가스처럼 거실에 가득 고였다. 진짜 지옥은 밤마다 찾아왔다. 새벽 2시나 3시. 후엉은 정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슬그머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물을 틀어놓은 채 후엉은 숨죽여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정우는 잠결에 들려오는 낮고 은밀한 말소리에 눈을 떴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정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문에 귀를 대었다. 물소리 사이로 후엉에 간드러지는 베트남어 음성이 흘러나왔다. 정우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본능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하는 말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그 인간. 지금 자고 있어, 바보같이. 내일 거기서 봐. 사랑해. 콧소리가 섞인 교태와 간드러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며 나직하게 터뜨리는 외설적인 신음 섞인 호흡은 명백한 배신의 증거였다. 정우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손이 부르르 떨렸고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내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정우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며 참아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타국 생활이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정우는 애써 의심을 누르며 자신을 속였다. 후엉이 그저 고향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는 것뿐이라고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을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렇게 스스로의 눈을 가린 대가는 잔인했다. 정우가 미련하게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방임하는 동안 후엉은 남편의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남편이 일하러 간 시간 동안 고향 사내들의 침대를 전전하며 온몸으로 타락의 진흙탕을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가 쌓아 올린 가짜 믿음의 성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하늘은 마치 정우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핏빛 같은 어둠을 머금은 채 무겁고 축축한 장대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여보, 나 오늘도 고향 언니네 집에서 자고 올지도 몰라. 찾지 마. 현관 거울 앞에서 입술이 찢어질 듯 새빨간 립스틱을 덧바르던 흐엉은 정우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뱉었다. 가슴골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호피무늬. 미니스커트 아래로 정우의 돈으로 사입힌 값비싼 스타킹이 매끄러운 다리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우가 배웅을 하려 손을 뻗자 흐엉은 벌레를 피하듯 몸을 휙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다. 정우는 홀린 듯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그녀의 뒤를 쫓았다. 빗속을 뚫고 질주하는 택시를 따라 도심 외곽에 낙후되고 음산한 모텔촌에 도달했을 때 정우의 심장은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얼어붙었다. 어두컴컴한 무인 모텔의 입구, 후엉이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한 사내가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곱슬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 정우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후엉이 착하고 불쌍한 고향 동생이라며 집까지 데려와 정우가 삼겹살에 소주까지 대접했던 베트남 사내 응우엔이었다. 형님 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그 싹싹하던 새끼가 지금 정우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내의 엉덩이를 대낮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주무르고 있었다. 흐엉은 그 손길이 황홀하다는 듯 응우엔의 목에 매달려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정우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이빨이 맞부딪히며 드드득 소리를 냈다.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사라진 지 몇 분 후 정우는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프런트를 거치지도 않고 대시를 누르고 들어간 그들의 방은 303호였다. 굳게 닫힌 문틀 사이로 정우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소리들이 사정없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흐, 응우엔. 살살해. 나 죽어. 흐엉, 넌 언제 봐도 죽여준다. 그 한국 돼지 새끼는 너한테 이런 것도 못해주지. 말도 마. 그 인간은 일밖에 몰라. 아무 맛도 없어. 자, 여기 더 만져줘. 이어진 것은 살과 살이 사정없이 부딪히는 외설스럽고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짐승 같은 교성과 신음소리였다. 정우는 손에 쥔 스마트폰 액정이 바스러질 정도로 쥐었다. 자신이 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명품 가방이 바닥에 뒹굴고 있을 그 방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되지. 새끼, 아무 맛도 없는 인간이라 조롱하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다. 쾅! 정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온 체중을 실어 문을 열며 들이닥쳤다. 싸늘한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연놈들이 지금 어디서 개짓거리야. 방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시궁창이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엉겨부터 가쁜 숨을 몰아쉬던 두 사람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정우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옷가지들이 바닥에 추잡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은 흐엉의 땀냄새와 응우엔의 채취, 그리고 그 저급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후엉의 하얀 목과 가슴팍에는 응우엔이 남긴 붉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을 비웃으며 절정에 달해 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이개 같은 새끼가. 정우는 후엉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대 위로 뛰어들어 응우엔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으로 맺히고 주먹을 미친 듯이 내리꽂았다. 콱직, 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응우엔의 콧뼈가 완전히 주저앉으며 붉은 피가 하얀 침대 시트와 정우의 얼굴로 사방에 튀었다. 정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놈의 목을 졸랐다.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였다. 살려주세요. 형님, 잘못했어요. 피를 토하며 비명을 지르던 응우에는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느낀 놈이 불법 체류 노동으로 다져진 괴력을 발휘해 정우의 명치를 걷어찼다. 정우가 숨을 흡 들이켜며 뒤로 나동그라진 사이 응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바지만 간신히 주워 입은 채 피범벅이 된 얼굴로 열린 문을 향해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다. 복도 너머로 놈의 다급한 맨발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닦는 정우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덜덜 떨고 있는 후엉만 남았다. 후엉은 정우의 안색이 상상 이상으로 차갑자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침대 아래로 기어나와 정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 남자가 협박한 거야. 나한테 고향 가족들 해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과 몇 초 전까지 문 밖에서 들었던 남편을 돼지라 부르며 비웃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는 가증스러운 연기였다. 정우는 자신의 다리를 감싸 안은 후엉의 손을 소름이 끼치도록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더러운 손 치워.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잔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은 끝났다. 정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성은 이 추악한 방 안에서 아내의 손에 의해 완전히 도려내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거대한 증오가 정우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엉은 거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놈이 약을 먹이고 협박한 거예요. 라며 정우의 발목을 붙잡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정우는 그 가련한 뒷모습을 보며 찢어진 가슴 한구석으로 또다시 미련한 기대를 품었다. 비록 영호는 난도질 당했을지언정 2년을 함께한 아내였기에 지옥 같은 현실을 한 번만 덮어두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불여시의 독한 연기였다. 다음 날 새벽 온몸이 부서질 듯한 피로에 지쳐 정우가 까무러치듯 잠든 사이 후엉은 소리 없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마르고 오직 차가운 탐욕만이 번득였다. 후엉은 침대에서 기어나와 안방 서랍을 뒤졌다. 정우가 결혼 반지를 맞추고 남은 자투리 금부치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물림해준 순금 가락지,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수백만 원을 주저없이 가방에 쓸어 담았다.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챙기면서도 그녀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다. 후엉은 정우가 선물한 명품 옷가지들을 챙겨 입고 남편이 잠든 얼굴을 비웃듯 흘겨보며 현관문을 소리 없이 나섰다. 아침에 눈을 떠 텅 빈 집안과 털려버린 집안을 보았을 때 정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포효했다. 아내는 반성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도망칠 타이밍을 잡기 위해 남편의 앞에서 가짜 눈물을 보인 것뿐이었다. 정우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온 도시를 뒤지며 그녀의 흔적을 쫓은 지 2주일째. 마침내 연락이 닿은 곳은 충청도 외곽의 한 음산한 유흥가에 위치한 불법 외국인 전용 노래클럽이었다. 불법 체류자 브로커를 통해 흘러들어간 후엉이 그곳에서 접대부로 뛰고 있다는 제보였다. 어두컴컴하고 붉은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지하 클럽의 문을 열고 들어선 정우는 자신이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발을 디뎠음을 직감했다.
스피커가 터질 듯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베트남 비트. 음악, 담배 연기와 싸구려 술 냄새가 뒤섞인 숨막히는 공간 너머로 정우의 눈이 멈췄다. 가장 크고 화려한 VIP룸의 유리창 너머 그곳에 흐엉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이 파인 코르셋에 엉덩이 살이 다 드러나는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정우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며 불도 제대로 못 켜게 하던 여자가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요물이 되어 있었다. 흐엉은 양옆으로 서너 명의 동남아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내들의 거칠곶대가 탄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심지어 가슴팍 안쪽을 노골적으로 주무르고 있었지만 흐엉은 거부하기는커녕 교태 섞인 비명을 지르며 그들의 목을 끌어안았다. 한 사내가 그녀의 가슴골 사이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찔러 넣자 흐엉은 자지러지게 웃으며 그 사내의 입술에 자기가 마시던 술을 머금어 넘겨주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노골적이고 추악한 난교의 전초전이었다. 쾅! 정우는 이성을 잃고 룸문을 걷어찼다. 흐엉!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당장 나와. 정우가 핏발을 세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순간 룸 안의 음악이 꺼지고 술에 취한 사내들의 시선이 정우에게 꽂혔다. 하지만 흐엉은 겁을 먹기는커녕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의 손을 팍 뿌리쳤다. 예전에 순진하고 다정했던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표독스러운 악녀로 바뀌어 있었다. 이거 놓으라고. 이 얼간이 새끼야. 흐엉은 혀를 차며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한국어 발음은 어느 때보다 유창하고 표독스러웠다. 내가 왜 저 총구석 집으로 돌아가? 당신이 공장에서 쥐꼬리만큼 벌어다주는 돈으로 언제 고향에 집을 지어? 여기에선 하룻밤에 당신 일주일치 월급을 팁으로 줘. 나 이제 당신 마누라 아니야. 돈도 없는 새끼가 어디 와서 남편 행세야. 당장 꺼져. 아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폭언은 정우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넣었다. 그녀에게 정우는 그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향 집을 짓기 전까지 단물만 빨아먹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주변의 덩치 큰 외국인 사내들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정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한국 형씨. 누나 가기 싫다잖아. 좋은 말할 때 꺼져. 응우엔과 비슷하게 생긴 사내 하나가 정우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고 정우가 달려들려 하자 클럽에 험악하게 생긴 직원들이 달려들어 정우의 팔을 꺾었다. 정우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차갑고 빗물이 고인 유흥가 뒷골목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콰당탕. 다시 오면 그땐 진짜 묻어버린다, 새끼야. 철문이 굳게 닫히고 뒷골목에는 거센 빗줄기 소리만 가득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정우는 흙탕물과 피가 뒤섞인 손으로 땅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2년간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 밤잠을 설쳐가며 연장 근무를 뛰며 아내를 위해 바쳤던 청춘, 그 모든 것이 유흥업소의 더러운 소파 위에서 그리고 돈에 미친 아내의 비웃음 속에서 갈갈이 찢겨나갔다. 빗물이 정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정우의 눈동자가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슬픔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저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리겠다는 잔혹한 복수심이었다. 흐엉. 그리고 너희 더러운 쥐새끼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받은 치욕 그대로 돌려주마. 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희가 가진 그 얄팍한 돈과 자유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단 한 명도 살아서 걸어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유흥업소, 아내를 탐했던 상간남들, 그리고 자신을 기만한 아내까지. 모조리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한 정우의 철저한 법적 응징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정우의 복수는 불같은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사설 탐정에 의뢰해 3주간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했다. 후엉이 일하는 유흥업소의 불법 체류자, 고용 실태, 탈세 장부, 그리고 첫 번째 상간남 응우엔을 비롯해 후엉의 몸을 탐했던 사내들의 신원과 대포 통장 계좌까지.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모았다. 마침내 디데이의 막이 올랐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금요일 밤 11시, 후엉이 일하는 노래클럽이 광란의 정점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정우는 클럽 맞은편 승용차 안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청 외사과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었다. 정우가 고용한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는 소송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든 채 미소를 지었다. 시작합시다. 정우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단속반이 일제히 클럽의 문을 열고 진입했다. 쾅! 출입국 단속반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멈춰. 도망치면 가중 처벌됩니다. 순간 클럽 안은 비명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법 체류 신분이던 사내들과 접대부들이 쥐새끼처럼 비상구로 달아났지만 이미 정우가 제보한 도주로에는 경찰들이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룸 안에서 한 사내의 무릎 위에 앉아 팁을 챙기던 후엉은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가 황급히 화장실로 숨으려던 순간 단속반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거 놓으세요. 나 한국 사람 마누라예요. 결혼 이민 비자 있어요. 후엉이 악을 쓰며 발악하자 단속반 뒤에서 정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정우의 곁에 선 변호사가 냉혹한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다. 후엉 씨, 당신의 이혼 사유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여기 상간남 응우엔을 포함한 3명의 사내와 찍힌 불륜 현장 사진, 그리고 유흥업소 근무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 정우 씨는 오늘자로 당신과의 혼인 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체류, 자격 연장 거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당신의 비자는 이 시간부로 종이 조각입니다. 여보. 정우의 얼굴을 확인한 후엉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도망치다 비상구 계단에서 붙잡혀 피범벅이 된 채 끌려온 응우엔과 다른 상간남들이 정우의 앞에 무릎 꿇려졌다. 정우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간남 사내들에게는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될 것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자금은 전액 압류 및 추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주 역시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탈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업해온 유흥업소는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선언이 끝나자 응우에는 형님, 살려주세요. 돈 다 드릴게요. 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업주는 정우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후엉은 사태가 완전히 파멸로 치닫자 다시 한번 특유의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정우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고향에 보낸 돈 다 찾아올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베트남 돌아가면 죽어. 정우는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치켜 올렸다. 단 한 방울의 연민도 남지 않은 소름 끼치도록 싸늘한 시선이 후엉의 얼굴에 꽂혔다. 내가 말했지. 얄팍한 돈과 자유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내가 고향에 지었다는 그 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강제 경매 넘겨서 뼈대까지 싹 다 허물어버릴 거야. 내 가족들도 내가 한국에서 몸 팔다 쫓겨난 거 다 알게 될 거고. 정우는 그녀의 턱을 팽개치듯 놓아버렸다. 널 사랑했던 인연의 대가는 이걸로 끝이다. 넌 이제 법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추방될 거야.
베트남이든 지옥이든 가서 평생 내 죄를 씹으며 살아. 여보, 정우 씨, 잘못했어. 절규하는 후원과 상간남들은 단속 반원들의 손에 호송차 안으로 사정없이 처박혔다. 그들이 애써 모은 돈, 한국에서의 자유, 기만으로 쌓아 올린 가짜 행복은 법의 단호한 칼날 앞에 단 한 줌도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났다. 지하 클럽의 붉은 네온사인 간판이 꺼지고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밤하늘을 차갑게 수놓았다. 정우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깊게 들이마신 연기를 허공으로 뿜어내자 가슴을 짓누르던 2년간의 체증과 피눈물, 나던 배신의 고통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지옥 같은 터널을 끝낸 정우의 입가에 옅고 쓸쓸하지만 지독하게 마땅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미련 없이 배신자들의 비참한 몰락을 뒤로한 채 돌아섰다. 정우의 새로운 아침이 멀리서 밝아오고 있었다.